그날 초강대국이 떨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미국 제조업의 정점을 지켜봤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스템을 믿었죠. 그런데 2025년 3월 단 한 줄의 발표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 55조 투자, 6만 명 채용.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어디에도 미국이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증발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2억 5천만 달러를 쥐어주며 애걸했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워싱턴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그들이 떠나면 끝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평택이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뭔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판도를 바꿀 무언가가 말입니다.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했습니다. 문명이 다시 쓰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 줄의 보도자료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산업 현장을 지켜온 제가 한 나라의 이름이 증발하는 걸 목격한 겁니까? 저는 리처드 볼트입니다. 제조 현장을 22년간 지켜본 사람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부터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라인까지 저는 미국 산업의 심장 박동을 직접 느끼며 살아왔죠. 2025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발표가 떴죠. 6만 명 신규 채용. 55조 원 투자. 숫자만 보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저는 그 발표문을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개의 공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정적이 무서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55조라는 숫자가 아니라 침묵이 모든 걸 흔들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했죠. 외국인 전문 인력을 쓰려면 엄청난 돈을 내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직후 이 발표가 나온 겁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된 응답을 던진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 시트를 열었습니다.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신뢰도 100%를 유지하던 협력국의 그래프가 급락하기 시작했죠. 붉은 선이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더 빨랐습니다. 무역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용 발표가 아닙니다.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텍사스에선 더 노골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삼성 오스틴 공장에 2억 5천만 달러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한 주정부 관계자의 말이 생생합니다. 그들이 떠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저는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은 텍사스 반도체 생산의 32%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고용 3,000명, 간접 고용만 2,000명. 그들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의 수혜자가 아니었죠. 설계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승인을 기다렸죠.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에서 미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가 협상력을 잃은 건 아닐까? 2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우위가 사라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한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볼트 씨, 이거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봤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듣게 됐습니다. 제가 22년간 쌓은 산업 모델이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죠.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죠. 단 한 줄의 공백이 초강 대국을 흔들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이 때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꺼지지 않았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뭔가 더 큰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었죠. 데이터는 봤습니다. 그래프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부지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죠. 밤에도 새벽에도 이 공간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이게 인간의 속도라고. 0.001초 단위로 움직이는 로봇 팔들이 보였습니다. AI의 리듬에 맞춰 공기가 진동했죠.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오차를 0.3도 이내로 관리합니다. 저는 되물었죠. 0.3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0.03도 이내로 통제됩니다. 제 20년 통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일할 때였죠. 우리는 오차 1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도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 30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명령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죠. AI가 모든 공정을 학습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온도, 습도, 진동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합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 로봇팔이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하는 걸 봤죠. 지금 뭘 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온도가 0.2도 올라갔습니다. AI가 감지하고 스스로 보정한 겁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이었죠. AI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박상현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하지 않습니다. 헌신합니다.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알았죠.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공정을 느꼈습니다. 최민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AI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콘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AI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온도, 진동, 습도 그 모든 걸 감각으로 기억하죠. 과학의 냉철함 속에서 저는 인간적인 웅장함을 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이었죠. 밤이 됐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평택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진동했습니다. 마치 미래가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제조를 잃었습니다. 효율만 추구하다가 영혼을 잃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얻었습니다. 기술 너머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평택의 불빛이 사라졌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빛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프로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줄만 적었습니다. 미래는 속도의 나라가 쓴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죠. 평택에서 나는 문명의 전환점을 목격했다. 헝가리 데브레첸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중심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현대차와 LG의 합작 기가팩토리 착공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유럽의 실험이라 불렀죠.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그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착공식 날이었습니다.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죠. 제 옆에 선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 협력을 통해 미래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예약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예약이라고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인센티브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100년 부지 임대, 고속철 연결까지 약속했죠. 저는 20년간 수많은 투자 협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헝가리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투자자가 아닌 스승이라 부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스승이라는 단어. 유럽 관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정호 상무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왜 미국이 아닌 유럽입니까?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게 진짜 안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변수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죠. 우린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유럽은 안정적입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데이터와 철학이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분석으로 결정했죠. 하지만 그 분석 속에 깊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완공 전인데도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현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헝가리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눈을 빛내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헝가리의 청년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교육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강의하고 있었죠. 정밀함은 습관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심고 있었죠. 기술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죠. 기술뿐 아니라 태도까지 가르쳤습니다. 왜 태도까지 교육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지역공헌 계획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학금, 인프라 지원, 문화교류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닌 철학자의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일간지가 보도했죠. 한국 모델, EU 제조의 교과서. 프랑스 방송이 특집을 냈습니다. 속도가 아닌 지속성, 한국의 비밀. 한 이탈리아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볼트 씨,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부럽습니다. 그들은 경쟁국이 아니라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데브레첸 시내가 불을 밝혔죠.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공사 현장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속도였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경제가 요동쳐도 그들의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유럽이 부러워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기술국이 아닌 기준국이라 불렀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럽의 혁신은 한국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유럽의 시간을 바꿔놓았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긴급 브리핑이었죠.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모델, 통제 불가능한 속도.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한 줄에 공존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K-모델 리스크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리스크라는 단어가 제 눈에 박혔죠. 20년 동안 한국을 협력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택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공정 오류율 0.03%. 완벽에 가까운 숫자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인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함이 없다면 인간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AI의 계산은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내 머릿속의 회로는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완벽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소식이 날아왔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3,5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AI의 완벽함도 사람의 의지도 이 불합리한 논리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죠. 이건 거래가 아니다. 강요다. 제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현장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평택으로 전화를 걸었죠. 박상현 엔지니어가 받았습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했죠.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기술을 더 키우죠. 그 말은 전율이었습니다. 굴복 대신 개발, 분노 대신 실력. 한국은 숫자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태도로 대답했죠. 평택 야간 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항해 집회가 아니었죠. 기술 회의였습니다. 그들은 더 완벽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의 문제였습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신념의 증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박도 항의도 아니었죠. 단 한 장의 그래프였습니다. AI 2.0 시스템 개발 완료. 무인 공정 90% 달성 예정. 분노가 아닌 개발로 그들은 싸움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대답 대신 설계도를 꺼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함이란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박사와 통화했습니다. 압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박은 익숙합니다. 우린 항상 압박 속에서 일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대답할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없었습니다. 피로도 없었죠.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평택의 불빛이 선명했죠.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 빛. 그 빛은 압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철학을 담는다. 한국의 기술이 강한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들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저는 제 정체성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기술자로서의 양심. 둘 중 무엇이 옳습니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모든 압박과 위기 속에서 한국은 굴복 대신 혁신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으로 다시 향했죠. 평택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집중이 느껴졌죠. 엔지니어들의 표정에서 피로보다 열정이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민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죠. 하늘.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하늘을 닮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앙통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AI 2.0 시스템입니다. 완전 자동화 공정 90%를 달성했습니다.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90%.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10%만 필요하다는 의미였죠. 이건 코드가 아니라 생명체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전력 공급 장애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저는 숨을 참았죠. 그때였습니다. 스크린에 파란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복구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선들이 복잡하게 얽혔다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43초. 라인이 다시 움직였죠. 전체 라인이 복원됐습니다. 인간의 손길 없이, 명령 없이. 43초입니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죠. 43초.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복구. 그러나 인간의 철학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죠. AI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학습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오류를,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졌죠. 모든 게 살아있었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볼트 씨,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놀랍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음 알고리즘의 시작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실패조차 그들의 알고리즘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계산하지 않았죠. 발전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미국에선 실패하면 책임자를 찾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상현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희는 다릅니다. 실패하면 시스템을 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개선합니다. 이건 산업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혁명이었죠.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서버실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개의 서버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온도는 정확히 27도로 유지됐습니다. 온도 관리도 AI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서 최적 온도를 유지합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생산라인, 전력, 냉각, 물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AI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를 만든 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해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가 보도했죠. 한국 모델 AI가 산업을 통치하다. 독일 공업협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K 알고리즘 유럽이 배워야 할 시스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록을 시작했죠. 43초 즈대 체인지드 매뉴팩처링. 제조업을 바꾼 43초. 하지만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헝가리 정부 관계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건 기술 수입이 아니라 철학 수입입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죠.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우려는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공장을 나서는데 박상현이 말했습니다. 볼트 씨, 다음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웃었죠. 지금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차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의 불빛이 반짝였죠. 24시간 꺼지지 않는 빛. 그 빛 안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문명입니다.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였죠. AI가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AI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죠. 단어가 부족했습니다. 이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결국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인류는 평택에서 다시 보정됐다. 워싱턴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담화였죠. 전 세계 카메라가 백악관을 향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의무를 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미국이 제공한 안보 속에서 번영했으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화면 구석의 작은 글자에 고정됐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은? 서울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죠. 성명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 장의 데이터였죠. 제목만 있었습니다. KAI 클러스터 생산성 127% 달성.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127%.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목표치를 27% 초과 달성했다는 의미였죠. 이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언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말 대신 숫자로 답하다. BBC가 특집을 냈죠. 침묵의 외교, 데이터의 승리.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말보다 강하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기술자로서의 양심. 둘이 충돌했죠. 내 나라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볼트, 이거 봤어? 저는 대답했죠.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릴 무시하는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평택,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인의 통합 수치였죠. 모든 라인이 동시에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내가 배운 애국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국은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내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죠.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른 관계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뭘로 대답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말로 졌습니다.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다고 했죠. 모든 시선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세계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언론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경고다. 데이터는 선언이다. 숫자가 외교를 바꿨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박상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압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의 답장은 짧았죠. 저희는 원래 압박 속에서 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답할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답할 수단.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죠. 결과로 복수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경주의 야경 사진이 뉴스에 떴습니다. 천년의 도시가 조명을 받고 있었죠. 불국사의 윤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불빛 아래 나는 두려움 대신 존경을 느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죠. 결국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진정한 강국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강함이란 굽히지 않으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조국입니까? 진실입니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침묵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증명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천년 고도였죠. 불국사의 종소리가 새벽을 깼습니다. 에이펙 개막일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기자석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압력이 달라졌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강경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곳이 역사가 바뀌는 현장이다.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죠. 무역, 안보, 협력.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연설문을 꺼내지 않았죠. 대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평택의 생산 라인이었죠. AI가 움직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리듬을 탔습니다. 0.001초의 정밀함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세 나라의 공장이 동시에 나타났죠.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동기화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99.97% 무결률 달성. 숫자가 빛났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회의장이 침묵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죠. 1초, 2초, 3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어섰습니다. 독일 총리가 박수쳤죠. 프랑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천년의 종소리 위로 데이터가 울렸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보였죠. 강경함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스치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외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CNN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제조의 민주주의를 증명하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특집을 냈죠. 경주에서 탄생한 새로운 질서. 로이터가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이 규칙을 다시 썼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몰트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상현이었죠.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보러 왔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요?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그 겸손함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그들은 다음을 생각했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갈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경주 시내에 불이 켜졌죠. 불국사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천년의 빛과 현재의 빛이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강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확도의 품격을 가진 나라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더 적었죠. 그날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야경이 보였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힘. 증명하는 힘.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함이란 굽히지 않으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죠.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AI의 빛이 회의장을 덮었을 때 나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그렇게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 그 영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99.97%. 그 숫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8장. 경주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확실하게 움직였죠. 독일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KAI 제조 동맹 가입. 프랑스가 따랐죠. 인도, 호주, 캐나다가 줄을 섰습니다. 산업사에 처음 등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중심의 표준 협약이었습니다. 한국식 알고리즘과 교육 모델을 전수받겠다. 각국 산업부 장관들이 한 목소리를 냈죠. 세계가 한국의 코드를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공장은 진화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라인이 추가됐습니다. AI 3.0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더 발전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민호 박사가 대답했죠. AI는 이제 예측합니다.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정합니다.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인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앙통제실의 화면을 봤습니다. 평택뿐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인이 모두 보였죠.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가 배우면 모두가 배웠습니다. 하나가 진화하면 모두가 진화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명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공장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죠.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뭘 개선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볼트 씨. 그 말이 제 마지막 벽을 허물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기술은 기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왜 멈추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데 말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죠. 완벽은 없습니다. 더 나은 것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현장을 걸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헌신하고 있었죠. 교대 시간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무언의 인사만 나눴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현지 청년 고용이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했죠. 이건 혁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한 근로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한국을 다루고 있었죠. KAI 모델 도입 확정 자막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교사가 아니라 모델이 되었습니다. 협력국이 아니라 기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중심은 워싱턴, 베를린, 도쿄가 아니었죠. 평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은 다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했죠. 이 여정의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휴메니티 리캘리브레이티드 인 코리아. 인류는 한국에서 다시 보정됐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평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 빛. 지구의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수많은 공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그 순간 나는 문명이 재조립되는 장면을 봤죠. 한국은 더 이상 제조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고 증명했죠. 말 대신 데이터로, 항해 대신 결과로, 요구 대신 성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미래의 중심은 속도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속도를 배우고 있죠. AI가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AI를 확장시켰죠. 기술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택의 불빛이 작아졌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가 그 빛을 따를 것입니다.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다. 인류의 진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데이터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세계는 속도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품격을 남겼죠. 그게 제가 목격한 역사였습니다.